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인천 지역 불구수돗물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단과 청라는 물론 영종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11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통해 정상이라고 밝혔지만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구 검단의 한 가정. 싱크대 수도를 틀자 필터가 순식간에 먹물처럼 변합니다. 수도꼭지에 물티슈를 대자 까만 이물질이 묻어납니다. 몇 초 안 돼가지고 진짜 완전 까매가지고 다시 불을 껐죠. 불을 끈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설거지를 이걸로 안심을 해서 한다고 해도 이게 약간 찝찝하고 불안한 거예요. 각 가정엔 생수가 가득합니다. 30일부터 시작된 붉은 물이 닷새가 되도록 잡히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물을 사다 먹는 겁니다. 상수도본부에 적합하다는 말은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냥 적합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니까 그러고 나서 틀면 저렇게 나오잖아요. 적합하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나오냐고요. 학교 급식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서구 지역 일부 학교는 빵과 과일로 대체했고 일부 학교는 12시 30분에 수업을 끝내고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직은 오늘까지밖에 모르는데 내일도 일찍 끝낼 수가 있고 뒤에 과목 수업을 못 들은다는 안 좋은 점이 있고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진도를 못 나가니까. 문제는 서구뿐이 아닙니다. 영종 지역에서도 적색물이 나오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 식구가 4번 샤워하고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관리소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필터기가 이렇게 됐다 하루 만에 이러니까 이 필터기가 예민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임신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지만 물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이제 병원에서 임신했다는 결과를 듣고 이걸 영종도 집에 데려다 줘야 되나 아니면 김포에 있는 장인 장모님 댁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애가 있었잖아요. 오늘 아무런 대응 대책 얘기 안 하는데 저 학교 안 보냅니다. 서구 지역과 마찬가지로 행정당국의 초동 대처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이틀이 지나도록 지금 대응이 상수도공사에서 뭐 문제없다 이 이야기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그것만 듣고 시료 채취하고 있다. 주민들이 민원연 것만 시료 채취한다. 이게 대응이 아니잖아요. 서구와 영종 지역 수돗물은 풍납 취수장에서 끌어다습니다. 지난달 30일 정기 검사로 작동이 멈추자 팔당 취수장에서 끌어다 쓰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의 수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져 이물질이 수돗물에 유입된 것으로 상수도본부 측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는 논란이 커지자 11개 항목에 대해 수질 검사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로선 붉은 물이 나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61개 항목에 대한 정밀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최소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만큼 당분간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불구수돗물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엄마들은 인천시를 찾아와 초동 대처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4일 아침 서구의 한 주민이 찍은 영상입니다. 수도를 틀자 금세 하얀 필터가 붉게 변합니다. 인천시는 당장 인천 서구 수돗물 사태를 해결하라! 참다 못한 엄마들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서구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붉은 수돗물은 이미 청라와 중구 영종 지역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아이 3명이나 키우고 있으면서도 이 물로 아이를 씻겨야 되는지 이 물로 아이들을 밥을 해줘도 괜찮을지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 물만 틀어보게 되고요. 우리 아이들 깨끗한 물 먹게 해주세요.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서구 맘카페 회원들과 지역 시민단체 등 주민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실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상수도본부는 책임지고 사죄하십시오.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리 5월 30일 날부터 이렇게 움직였습니까? 아니요, 기다렸습니다. 대책을 세워주겠지, 뭔가 대안이 나오겠지, 뭔가 방안이 나오겠지 기다리고 믿었습니다. 오늘 5월 30일부터 지금 거의 일주일이 다 돼가는 오늘 화요일까지도 대책 나왔습니까? 문자라도 발송됐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인천시 내 전담팀을 꾸려 긴급 조치를 시행하고 환경 전문가를 투입해 피해 지역 수질 검사를 진행할 것, 또 주민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고 피해 보상책을 제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라. 주민들은 인천 서구 수돗물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문제 해결관 별도로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벌일 계획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붉은 수돗물 논란은 가정과 학교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던 인천시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욕실 샤워기에서도 주방 싱크대에서도 물만 틀면 붉은색 물이 쏟아집니다. 하루 전 물탱크 청소까지 했지만 오늘도 필터는 까맣게 변합니다. 수질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던 인천시는 결국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질 검사를 했지만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5일이 지난 지금에도 서구 지역에서 적수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전문가, 학부모,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간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보다 세밀한 수질 검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정밀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11개 항목만 검사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로는 붉은 수돗물 성분과 원인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밀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7항목하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관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그 항목 중금속에서 총 11개 항목이 있는데 60개 항목뿐이 아니고 저희가 180개 항목을 해서 그것을 자료로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이미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상수도본부는 이번 붉은 수돗물은 낡은 수도관에 내부 침전물이 떨어져 발생한 이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수관을 교체한다는 계획인데 약 200km는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600km의 저희 상수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량 교체하고 204km의 정수관로만 났거든요. 이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전량 교체해서 이렇게 추후에 적수가 발생되지 않는 정수 처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는 20년 전 고도 정수 처리를 거쳐 각 가정에 수돗물을 보내고 서울도 2017년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에선 부평 정수장이 유일하고 공촌 정수장은 시험 가동 중입니다. 남동과 수산 정수장은 빠져 있어 남동구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지역 주민들에겐 남의 얘기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이처럼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약속했지만 영종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가 직접적인 피해 대상을 서구로 한정했기 때문인데요. 영종 주민들은 피해 사례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인천시 행정부시장의 기자회견. 수돗물 수질 피해를 입어 고통을 받고 계시는 서구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보다 세밀한 수질 검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물탱크 청소 지원, 정수기 필터 교체 등을 시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 사과와 대책에는 소구만 있고 영종은 없습니다. 수돗물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영종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수돗물로 인한 피부병, 복통 등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영종 지역 주민도 인천시 시민이다. 피해 입은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피해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종 지역 아파트에선 수돗물 대신 생수를 사용하고 학교에선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 붉은 물과 오염 물질이 확인되는데도 수도사업소는 수질 검사 결과 문제없어 마셔도 된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중구청의 안이한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긴급 대책반을 운영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홍인성 중구청장과 중구청은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영종지구 구청장인 홍인성 구청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에게 오히려 중구청은 상수도 관련 업무는 중구청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만 하고 있다. 이들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홍인성 중구청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정밀 수질 검사를 제3의 공인기관에서 재실시하라. 100%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과 초정밀 수질관리 시스템 등으로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영종지역 수돗물 재난사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즉각 보상하라.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부적절한 대응이 불신을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각 가정에 먹는 물을 한 병씩만 전달하는가 하면 염소를 평소보다 많이 넣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인천시와 상수도본부 그리고 일선 현장까지 소통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남동 정수사업소에서 미추홀 찬물 400여 병을 가져왔습니다. 뒤에는 가구당 한 박스가 아닌 한 병만 배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붉은 수돗물 피해를 본 주민에게 먹는 물을 제공한다며 보낸 겁니다.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장난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줌마들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아저씨들은 이제 퇴근하고 와야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그거 받아오냐고 던져버리고 오지 그러냐. 인천시는 가정당 한 박스씩 보낸다는 게 현장에서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돗물에 염소가 과다 투입됐다는 걱정이 퍼졌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의 설명이 발단이 됐습니다. 약은 더 풀었나요? 물은 더 풀었어요. 약은 더 풀었어요. 왜냐면은 주민들이 이제 불안해하시니까 또 물속에 저기가 있으니까 기준치는 들어가는데 기준치 다산상까지 넣었어요. 이 내용이 알려지자 지역 맘카페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쇄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시는 5일 오후 설명 자료를 내고 공촌 정수장의 잔류 염소 농도를 공개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가 시작된 지난 30일부터 적정 농도인 0.9에서 1.0 ppm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의 부적절한 대처가 상황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평소에 넣는 염소의 양보다 많은 양의 염소가 투입됐다면 이 부분은 빨리 주민들에게 알렸어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한 내용을 주민에게 말한 그 수도사업소 직원은 정말 책임을 져야 하고 이 부분은 정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초동대처 문제로 불신을 키운 붉은 수돗물. 부적절한 대응으로 주민들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서구와 영종 지역 65개 학교의 급식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수질 검사를 완료한 뒤에 급식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서구 45개 학교와 영종 20개 학교는 정상 급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번 주까지 급식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그 수돗물 피해 지역 학교 먹물이나 급식 공급 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요일까지 이번 주까지는 지금 이제 대체급식으로 지금 저희가 결정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 지역에 다니는 학생은 약 6만여 명. 학생들이 먹는 물은 물론이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할 물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쓸 안전한 물이 확보돼야 급식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외부에 조리를 맡기면 최대 2만 명분은 확보할 수 있지만 위생 확보가 걱정입니다.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는 외부 조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외부 조리했을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식중독 발생이거든요. 그 자체에서 이제 그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하면서 해도 식중독이 발생하는데. 시교육청은 7일까지 눈으로 봤을 때 맑은 물이 나오면 수질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급식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학생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급식 재개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빨리 수질 검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안심을 시켜드리고 빨리 급식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런 부분에 수질 검사를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학교 명단이라든지 이런 걸 주시면은 오늘 중으로라도 필요한 학교들에다가 물을 서구를 통해서든지 우리 상수도사 본부를 통해서 일단 물을 뭐 오늘 내일 중으로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 65개 학교들은 현재 단축 수업을 하거나 빵과 과일 등으로 급식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우입니다. 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자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한 번 더 기약해야겠죠. 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여경 1세대 국가유공자의 집에서 작지만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단기 4286년 경찰학교에서 한 달간의 실습 교육 뒤 여자 경찰 동기생 22명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 황해도 연백에서 홀로 피난온 22살의 고영녀 씨는 6.25 한국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53년 초 인천 여자경찰서에 배치됩니다. 휴전 전이니까 빨갱이 여자들이지 그 사람들을 수용소에다 모집을 했어 이제.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게 애도 있고 그런데 애도 업고 다니면서 밤을 새고 그랬어요. 가상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때는 옷도 전투복 입고 다녔어요. 휴전 이후에도 30여 년간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근무한 여경 1세대로서 1983년 옥조 근정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남편인 고 강성훈 어르신 역시 6.25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로 부부가 모두 국가유공자입니다. 6.25 전쟁에 평양까지 올라갔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내려오면서 부상을 입어가는데 내가 볼 때 온 몸이 다 파편짜리야. 어르신 혼자 지내는 집에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보훈처와 경찰 관계자 등입니다. 이상로 인천지방경찰청장도 선배 경찰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너무 행복한 세대입니다. 사실은 배고픈 것도 모르고 6.25 전쟁 같은 큰 혼란도 없이 이렇게 평온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젊어서는 잘 못 느꼈는데 커가면서 야 이런 선배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이게 가능하구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자긍심을 가지도록 마련한 작지만 뜻깊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이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저희가 영원히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미래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9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은 아주 그냥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감탄했고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 그랬어요. 더 좋아졌어요. 아유, 그거야말도 못하죠. 좋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이 소식 듣고 나서 눈물이 날 정도로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천보훈지청은 지자체와 함께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설립한 인천보훈병원이 문을 열고 6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응급실과 재활센터 등을 구축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인천보훈병원입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개원했습니다. 한 개 건물에 총 138병상을 보유한 인천보훈병원은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서울중앙병원의 7분의 1 수준, 인천과 인구수가 비슷한 부산과 비교해도 3분의 1 규모에 불과합니다.
협소한 공간 탓에 응급실은 물론 제대로 된 재활시설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마련된 보훈병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인천 보훈병원의 시설 부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다른 보훈병원들은 그래서 재활 같은 센터들이 별개의 동으로 돼 있고요. 또 뭐 그 관련해서 재활체육관들도 유지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훈병원, 인천 보훈병원이 보훈으로서 좀 더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시설적으로 더 투자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료 과목은 18개 과로 종합병원급 면모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의료 수준은 타 민간병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도 의사가 진찰하고 이럴 땐 뭐인가 감으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병원에 전 다니다가 갔더니 아주 부실해요.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약 타러 오셨냐고 그래요. 진료 받으러 왔지. 약 타러 왔냐? 그럼 여긴 약만 주는 데냐? 의료진에 대한 불신은 결국 병원 전체에 대한 신뢰감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이거를 그냥 쨍짜리 갖다 앉혀놓고 약하러 왔시오? 이래가지고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만성 질환으로 40년 이상을 병원 다니신 분들이 척해는 납니다. 양보다는 질을 원해요. 국립병원들이 다 똑같은 그런 시스템이지만은 일반 병원과 국립병원의 의료진의 급여를 비교해보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도 급여 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병상 규모 확대와 의료진 수 보강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인천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금 이제 각 병원들이 이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외래수관 센터 개소로 인해서 뭐 수술 대기 시간을 7일간 단축했다든지, 광주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척추관절 전문 진료센터를 개설해서 이것이 계속 수익으로 13억이라는 수익으로까지 나타나는 것. 차기에 300배들은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0배들은 늘리는 것과 병행해서 어디다 특화를 줄 것인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천은 서울과 부산,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보훈 대상자가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미추홀 소방서가 도화동 일대를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했습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주민에게 보급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NIB 신한결 기자입니다. 미추홀구 도화 1동 골목길입니다. 노후주택과 빌라가 밀집해 있는 데다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또 골목에 주정차 차량들이 많아 비좁은 공간이 더욱 협소합니다. 미추홀 소방서가 도화 1동 22통 일대를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했습니다. 미추홀 소방서는 2011년부터 주택가 밀집 지역 중 소방차 출동료가 협소해 화재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구역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을 화재 없는 마을을 지정함으로써 주민 여러분들이 화재 예방에 대해서 솔선수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을 기하여 또 지역사회가 더 번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미추홀 소방서 대원들은 주민들에게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작동법과 소화기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미추홀구 도화 1동 통반장들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이끌어가기 위해 마을 곳곳을 다니며 소방과 관련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불이 안 나도록 노력을 해야죠. 서로 노력해야 되고 소화기 설치가 잘 됐는지 가서 점검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키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재 없는 마을로 만들려면. 이 밖에도 학산 나눔 재단과 함께 마련한 화재 연기 감지 기능을 갖춘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주택 75가구에 설치 보급했습니다. 미추홀 소방서는 2011년부터 8년간 15곳 955가구를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앞으로도 화재에 취약한 지역을 발굴해 집중 관리하고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재난급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걱정은 크지만 획기적인 해결책은 없는 상황인데요. 도시숲이 미세먼지의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 북인천 방송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을 강타한 미세먼지.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약 700만 명이 수명보다 일찍 사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시숲이 미세먼지의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에스프레소 한 잔 정도의 분량인데요. 도심과 비교해 도시숲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약 40%, 미세먼지 농도는 약 25% 낮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재난급 환경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숲을 확대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공원이 도시에서 더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해왔었고,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해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해제하기보다는 이런 도시숲이나 이런 습지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복원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자체들도 도시숲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2년까지 약 5,600억 원을 들여 여의도 크기의 공원을 원도심 곳곳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과 도심 바람길숲 등 생활 밀착형 도시숲 조성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도 그런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난 방제 시설 차원에서 방제공원 기능을 부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이라든가 우리 시, 군, 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확보한다면 예산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미세먼지 저감은 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상황에서 도시숲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헝가리에서 한국인 33명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하면서 해상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유람선의 안전 상태는 어떤지 경인 아라뱃길에 다녀와 봤습니다. CJ 북인천 방송 김진재 기자입니다. 4층 규모의 유람선이 출발하자 선박 안에 모인 승객들이 무대 앞에 집중합니다. 마이크를 찬 진행자는 구명조끼의 위치와 착용법을 설명합니다. 이윽고 한 승객이 무대 위로 올라오더니 직접 구명조끼를 착용해봅니다.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해당 유람선은 매번 출항할 때마다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쉽고 간편하고 또 입고 나니까 좀 편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더 안정감 있게 차분하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만약에 비상 상황이다 그러면 제가 직접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유람선에 비치된 구명조끼는 모두 1,150개. 정원이 7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정원 대비 약 160%의 구명조끼를 구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외에도 선박 4층에는 승객들이 물에 빠졌을 경우를 대비해 구명부기와 라이프링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30개가 있어야 되는데 37개가 비치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700명 정원에 그것도 기준 8명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선박에서 안전교육 이수자는 총 11명. 해당 크루즈 업체는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규정이 강화됐다며 국제 기준보다도 엄격하게 선박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인 IMO 구조물을 훨씬 넘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관리를 받고 있고요. 선박의 안전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매년 적극적으로 받아서 세계 최고의 안전 수준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전교조가 정부로부터 법의 노조 통보를 받고 7년이 흘렀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전교조의 법의 노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의 노조로 판정된 건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원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면서 박근혜 정부 때 법의 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취소하라! 인천 지역 시민사회 교육단체가 인천시 교육청 앞에 모였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의 노조 통보를 취소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의 사법거래를 통해 전교조의 지위를 박탈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약속했던 법의 노조 취소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법의 노조를 집권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더 이상 촛불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역 55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막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즉각 폐지하고 전교조의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이를 핑계로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닌 결정을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교조의 법의 노조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교조 결성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3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육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성과는 분명한 만큼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필요해 보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1일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서해 5도와 강화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했습니다. 평화의 섬은 백령도와 연평도, 교동도 등 북한과 마주한 곳입니다. 시는 4.27 남북 정상회담과 평양 공동선언을 계기로 접경지를 인천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평화음악제에선 가수 양희은과 성악가 김동규 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9월 개원을 목표로 총 10개원 24학급 규모의 공립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52억 7,800만 원을 1회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증설하는 10개원은 신설이 8개원 21학급, 증설이 2개원 3학급으로 최대 578명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2022년까지 취약 수요가 있는 원도심과 개발지역 내 공립유치원 신증설로 지원율을 40% 이상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자리 관련 소식을 갖고 오셨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 일자리 대상에서 대상을 아마 받았나 봐요? 네네. 이게 먼저 일자리 대상이 뭔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알리고 또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고자 만든 상인데요. 매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과 또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분에 대해서 부분별로 2차례의 평가를 거친 후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상을 하는데요. 2012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군요. 네. 어떤 부분에서 수상을 했나요? 네, 인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지역 산업 맞춤형 사업 부분에서는 최우수상을, 또 일자리 목표 공시제 지역 부분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 부분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공시제 부분에서는 5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해서 특광역시 중 고용률이 1위인 인천시의 일자리 사업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일자리 대상 수상으로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고요. 또 사업 공모 심사 절차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네네. 일자리 사업에 탄력이 좀 더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최우상을 받은 건 어떤 사업인가요? 네,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이번 평가에서 인천시가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천 뿌리산업 평생 일자리 창출 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의 뿌리산업인 제조기업과
또 제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 사업인데요. 월 소득 220만 원 이하의 뿌리기업 신규 취업자 300명에 대해 1년간 최고 360만 원을 지원했고요. 또 제조업 회사 11개소에 대해서는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또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명장 특강도 제조업 현장에서의 일자리 매스미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일자리 공시에는 5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네, 인천시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분에서도 5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2018년 고용률과 취업자 수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업자 수가 전년 대비 1% 이상 증가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또 고용률 증가율도 1.3%로 전국 1위, 또 취업자 수 증가율도 전국 3위, 특광 역시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08년부터 전국 최하위였던 실업률은 서울, 울산, 대구보다도 낮은 4.3%로 개선한 점도 크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일단 수고는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여전히 근데 실업률은 풀어야 될 과제가 많아요. 열심히 그렇습니다. 더 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이번에 또 구하는 것 같아요. 네네. 매년 구하시던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인천시는 학예 방학 기간 동안에 행정기관 등에서 아르바이트 활동을 할 대학생 250여 명을 선발합니다. 참여 대상은 6월 3일 현재 인천시에 주소를 둔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으로 최근 2년간 인천시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약 5일간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요. 또 6월 18일 전산 추첨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특히 모집자 250명 중 50명은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 계층 자녀, 또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집해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나도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또 궁금할 것 같고 네네. 급여는 또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6월 18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 대학생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무 기간은 7월 8일부터 30일까지로 인천시 산하행정기관, 또 소방서, 공사공단,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급여는 사무근로와 또 현장근로 급여에 차등을 두게 되는데요. 시청, 사업소, 도서관 등 일반 사무근로의 경우는 2019년 최저 시급인 8,350원을 적용하고요. 근무지가 야외이거나 육체노동이 많은 현장근로의 경우에는 2019년 인천광역시 생활일금을 적용해서 최저 시급보다 1,250원이 많은 9,600원의 시급을 받게 됩니다. 사회 진출을 앞둔 우리 예비 취업 준비생들에게 업무 체험의 기회를 맛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6월 10일에서 14일 날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군요. 네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이저리거 류현진의 모교에서 인천시 초중 야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인천 유소년 야구를 키우기 위해 시작했던 대회가 어느덧 63회를 맞았는데요. 미래의 류현진을 꿈꾸는 야구 꿈나무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메이저리거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박찬호. 오늘은 동산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몸을 풉니다. 힘차게 뿌린 공은 홈플레이트로 향하고 배우 박상원 씨가 번트로 응수합니다. 동산중고교 총동창회기 인천광역시 초중야구대회가 이렇게 막을 올렸습니다. 좋은 야구 선수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학교 야구의, 학교 스포츠의, 학교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성숙하고 또 멋지게 성장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모교에서 치러지는 대회. 이날은 류현진이 눈부신 호투로 8승을 올린 날이기도 합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미래의 류현진을 꿈꾸며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뉴욕 매치와 현재 이 시간에 야구 시합을 하고 있는 유현진 선배처럼 또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배처럼 꼭 훌륭한 선수가 되십시오. 1957년 청룡기 3연패를 기념해 시작된 이 대회는 어느새 63회를 맞았습니다. 인천 야구를 위해 유소년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하고 63년이 흐른 겁니다. 승패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게 잘 경기 치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선수들도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동산 중고 총동문회와 인천고 총동문회는 이 대회를 돌아가며 경년제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내년엔 인천고에서 열립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서구 정서진 아라뱃길에 작은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규모 90제곱미터에 불과한 작은 공간이지만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한 손에 꽃을 든 소년. 누굴 기다리는 듯 어딘가를 한참 바라봅니다. 그림 한가운데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수백 개의 조명이 독특한 팝아트적 분위기를 표현합니다. 경매가 9억 6,800만 원으로 홍콩 크리스티 경매 사상 한국 현대미술품 최고가 기록을 세운 홍경택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용백 작가는 비단 물고기의 화려함으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표현하는 기법상으로는 극사실주의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쓰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 진짜 물고기 같지만 실제 물고기는 아니죠. 낚시할 때 쓰는 미끼 상품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해 내심으로써 눈앞에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서구 정서진 아라뱃길입니다. 주말이면 나들이 객으로 붐비는 이곳에 작은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톡톡 튀는 색감의 컨테이너 박스로 아트 큐브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첫 개관 전시 주제는 헬로우 서구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14점을 선보입니다. 향후에는 전시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서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 공간에 오셔서 공방 체험이라든가 도자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일들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공간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뜻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규모 9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감상하는 예술 작품. 아라뱃길을 찾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경찰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 확인 장치 설치와 작동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하차 확인 장치는 통학버스가 시동을 끄고 3분 내에 하차벨을 누르지 않으면 60데시벨 이상의 경고음과 전멸 등이 작동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남겨진 어린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일 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협소한 연안 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할 것을 주장하는 옹진군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연안 여객터미널은 연간 100만 명이 이용하는 데다 최근엔 인천 제주항로 여객선 운항이 재개될 예정이라 이용자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또 도서 주민들의 여객 안전과 편리를 고려하지 않고 항만 부지 매각을 통해 재정 확충만 고려하는 인천항만공사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가 1터미널 부지 활용을 위해 2014년부터 관계기관과 주민들 간 수차례 회의를 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중구청 등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동구 우수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베트남에 수출될 전망입니다. 남동구는 지난달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베트남에서 진행된 국제 프리미엄 소비전에서 지역 내 10개 회사를 파견했습니다. 구는 파견 기업이 총 479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올리고 302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